강순남 여사의 밥상이 썩었다. 당신 몸이 썩고 있다. 라는 이 책을 지금 계속 낭독 중입니다. 자연 연구가 임해서 캐톨릭 신자라 안젤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참 대대로 어머니로부터의 이 건강 식단을 물려받은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시대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입장을 쭉 잘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주범인 설탕. 요즘 어디를 가나 온통 설탕 투성이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음료, 과자, 커피, 카스테라. 달지 않은 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도 달고 음식점의 콩나물 무침도 달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거의 모든 음식에 설탕을 집어넣는다. 모든 게 달다. 맛의 개념이 사라지고 단맛, 신맛이 맛있다고 한다. 오로지 새콤달콤한 맛, 그것이 맛이라고 생각한다. 떡도 무슨 설탕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지 달아서 먹을 수가 없다. 예전에 우리 떡은 설탕을 넣는 법이 없었고 소금만 넣어도 고소하고 짭짤했다. 이것이 우리 떡의 맛이었는데 지금은 설탕 범벅이 되어서 이것이 전통 맛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요즘 인기가 있는 간장게장이라는 것도 그렇다. 간장에 절인 게장이라면 짜야 제맛인데 이 간장게장이라고 파는 게 얼마나 싱겁고 달든지 비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까지 난다. 내가 이 간장게장을 먹으러 갔다가 비린내 때문에 역겨워 먹을 수가 없어 끓여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중국집 음식도 달고 만두도 달고 만두를 찍어 먹는 간장도 달다. 시골은 물론 산골짜기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도 하나같이 달다. 마치 단맛이 나지 않으면 음식 축에 끼일 수가 없는 것처럼 어느 틈엔가 모든 음식이 변했고 전 국민의 입맛이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교류가 시작돼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처음 평양에 갔을 때 그 유명하다는 옥류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우리 기자들의 입맛에 평양냉면이 맞을 리가 없었다. 한 기자가 여성 종업원에게 말했다. 아니 왜 평양냉면 맛이 이렇죠? 우리 서울 공무원 냉면 맛은 기가 막힌데? 그러자 그 북한적 여성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 기자 선생님의 혓바닥은 미국 놈의 혓바닥을 닮아서 단맛만 맛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자 선생님이 진짜 평양냉면 맛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기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어찌나 조미료를 많이 쓰든지 동태국 맛이 북어국 맛이고 북어국 맛이 동태국 맛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맛을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원래 단맛을 내는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즙액을 짜낸 후에 수분을 증발시켜 천연적으로 얻어내는 것으로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백설탕은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가열 농축에서 만드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90%에 이르는 섬유질과 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 성분이 제거돼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남게 된다. 이것이 정제당인 것이다. 이런 설탕은 한마디로 없느니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체내에 들어온 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된 후에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그러나 간의 용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설탕을 필요량보다 많이 먹으면 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이르면 초과된 분량의 글리코겐은 지방산으로 전환되어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다가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배와 엉덩이, 유방, 허벅지에 달라붙는다. 설탕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설탕은 근육 합성과 연관된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고 몸속의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등을 배출시킨다. 우선 몸이 설탕을 소화하고 독소를 해독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사용되지만 설탕을 많이 먹은 몸은 과다한 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산과 염기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체내의 저장된 미네랄을 쓸 수밖에 없다. 거기다 혈액을 보호하기 위해 뼈와 치아의 칼슘을 꺼내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이가 썩고 건강이 나빠진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뇌 기능에도 심한 타격이 온다.
뇌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은 채소에 함유된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산의 몫으로 뇌의 기능을 진행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설탕은 이 글루타민산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의 저항력과 면역 시스템을 파괴한다. 그래서 두뇌 활동의 저하와 함께 건망증과 피로, 졸음을 불러오는 것이다. 또 설탕은 장 내에 거주하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비타민의 흡수 능력을 감퇴시키는 등 심각한 연쇄적인 문제를 불러온다. 당뇨는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제된 흰 설탕이야말로 우리 인체에 백해 무익한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윌리엄 더프터가 쓴 슈거 블루스라는 책을 보면은 설탕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폐해가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다. 정제 설탕은 입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곧바로 소장을 통해 피 속으로 향하는데, 이 신속한 속도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되거나 난폭해져서 자연히 집중력이나 학습률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설탕은 피를 뜨겁게 하고 장 폐색을 일으키며 쉽게 탈진하게 만드는가 하면 안색을 어둡게 만들고 숨결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 한마디로 블루스라는 말처럼 정제 설탕의 과다 섭취는 육체와 정신의 복합적인 질환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기 바쁘게 빵이나 주스 속에 든 설탕을 먹기 시작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간식 등 온갖 설탕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먹고 마신다. 청소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달지 않으면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같이 입맛이 변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몸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몸 안의 칼슘이 다 빠져나간 나머지 골다공증이 심해 요즘 군대에서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체벌도 함부로 못한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설탕에 있다, 이 말인데, 밥상을 모르면 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다. 경제적 풍요에 따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동물성 지방은 크게 늘어났고, 단백질의 경우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지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류나 야채, 과일 등의 전분질에서 몸의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충당했지만, 이제는 이 전분질에서 섭취하는 칼로리는 크게 줄어든 대신에 설탕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한마디로 무섭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 국민의 경우만 하더라도 곡물 섭취량은 지난 1969년 1일 평균 559g에서 2001년 310g으로 해마다 감소했으며, 감자를 비롯한 전분류도 같은 기간에 75.6g에서 26.5g으로 30년 사이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도 역시 곡류와 전분류에서 취했던 칼로리를 설탕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전분류 식품이라고 해서 예전의 전분질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비타민C가 풍부했던 감자는 이미 지방질 식품으로 바뀐 지가 오래이다. 구운 감자의 지방분은 1%에 불과하지만 이른바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식용유에 튀긴 감자의 지방분은 무려 40%나 된다. 감자 아닌 감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자기 스스로 설탕의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정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체로 선진국들의 경우 그 나라 설탕 소비량의 20%는 가정용으로 소비되고 나머지 80%는 과자나 빵, 청량 음료, 통조림, 프라이드 치킨 등의 기타 가공식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먹고 있는 설탕의 무려 5배나 되는 양을 어떤 형태로든 먹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인의 하루 설탕 소비량은 53티스푼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티스푼으로 53숟가락이나 되는 설탕을 떠먹지는 않겠지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의 양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니 청량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은 어떠하겠는가? 거기가 슈거 블루스에 걸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같은 설탕이라도 노란 색깔의 알갱이가 큰 황설탕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정제 설탕은 전분식품이라고 해도 화학 약품과 같은 것이지만 황설탕,
조당은 칼슘과 철분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설탕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식 전문점을 운영하면서부터 정제된 실설탕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가끔씩 황설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리를 만들 때면 당분은 매실을 발효시켜 얻은 매실 효소를 사용하거나 현미 5곡을 꼬아서 만든 조청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전례의 방법으로 만든 조청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 나름의 소명의식에서였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 설탕의 과다 섭취가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당뇨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한때 당뇨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사치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도 그것도 옛말이 되고 말았다. 요즘 당뇨는 연령과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찾아오고 있다. 노년층은 물론 한창 일할 나이의 3, 40대 중장년층 구김없이 자라야 할 10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소아 당뇨에 걸려있는 아기들도 부지기수이다. 이 얼마나 통탈할 일인가. 암이나 정신병, 아토피 같은 피부병도 물론 이거니와 바이오로 이 당뇨와 전쟁 아닌 전쟁이 필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당뇨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밥상이다. 그래서 이 당뇨는 결코 약으로 치료될 수 없으며 썩은 밥상을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밥상을 건강하게 하자. 20세기 초의 밥상으로 돌아가라. 당뇨란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당분 대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혈액 속에는 혈당이라고 하는 당분이 녹아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으로 체세포는 혈액 속에 흐르는 이 당분을 흡수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일단 이 혈당으로 변해 신체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슐린은 세포가 이 혈액 속에서 당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다. 그래서 인슐린 양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활동이 불충분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 속에 당분이 남아 혈당치가 높아지고 남은 당분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오줌에 당분이 섞였다 하여 이를 당뇨 혹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당뇨란 그렇지 않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증상 자체를 병으로 보지만 이는 인슐린이 나간 만큼만 당분을 분해하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하라는 신호로서 그 자체가 자연수력의 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당뇨를 병으로 보지 않고 몸을 바르게 하라는 신호로 보는 것이다. 이 당뇨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동물성 지방과 설탕이다. 당뇨병의 최대 원인이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비만도 동물성 지방질과 설탕의 과다의 섭취에서 오기 때문이다. 설탕은 당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동물성 지방은 체내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면 당뇨 환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곡물과 전분류의 섭취가 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환자가 급증한다. 이것이 당뇨의 특성이다. 그런데 당뇨에는 설탕과 동물성 지방 등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설탕과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고 섬유질이 부족하면 먼저 저혈당증을 불러온다. 저혈당증이란 얼핏 들으면 피 속의 혈당이 적다는 것으로 당뇨와 반대 개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 저혈당증과 당뇨는 한 몸이다. 물론 저혈당증이란 당뇨와 반대로 혈액 중의 당분이 지나치게 낮아서 생기는 병이다. 그러나 이는 인슐린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흰쌀밥, 흰 밀가루 등으로 만든 음식은 소화가 너무 잘 때 체내 흡수가 빠르고 빨리 당분이 되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췌장은
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인슐린을 내보내게 된다. 이처럼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와 혈당을 죄다 흡수해 버리니까 혈당 중의 당분이 급격히 감소하는 저혈당증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췌장도 자꾸 한꺼번에 인슐린을 쏟아내는 중노동을 해야 하고 기능도 약해져 나중에는 필요한 양의 인슐린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며 이런 현상이 곧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저혈당증의 폐해는 심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저혈당증 증상에 빠지면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는가 하면은 성격이 난폭해져서 흉기를 두르기도 한다. 일종의 슈거 블루스인 셈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설탕이나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인체에 독이나 다름없는 극히 해로운 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설탕과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섬유질 부족에서 오는 것이 명백한 만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탕과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한마디로 인슐린의 양에 맞는 음식을 먹어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뇨에 걸리면 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는지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인슐린의 환자의 몸을 길들이는 것이 현대의학이다. 그렇다면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그것은 채식 위주의 20세기 초의 밥상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현대의학의 병폐는 인슐린의 환자의 몸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또 인슐린을 펑펑 뽑아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슐린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습관병이 되어지고 그것은 또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고쳐지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뿌리와 잎, 줄기, 씨와 껍질까지 함께 먹어라. 우리가 곡류와 전분류를 주로 먹고 정제된 설탕을 거의 먹지 않았으며 가끔 육식으로 동물성 지방질과 단백질을 보충했던 20세기 초와는 달리 지금과 그때는 현대병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박삼 차림이 이와 반대로 바뀌면서 보도 듣도 못했던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온갖 현대병, 생활습관병이 만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25년 전부터 줄기차게 채식 위주의 자연식을 보급해왔다. 곡식이나 과일, 채소를 먹더라도 뿌리와 줄기, 잎과 열매, 껍질과 씨도 함께 먹을 것을 권하고 나부터 먼저 직접 생활해 왔다. 내가 처음 뿌리와 줄기, 잎과 열매, 껍질과 씨도 함께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촌스럽고 유별난 여자로 취급하곤 했다. 내 가족들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바른 먹거리의 실천을 위해서 자연식 전문점을 내고 나서 현미밥을 제공했을 때 현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내게 말했다. 아니 원장님, 이 비싼 현미로 밥을 지어 놓다니 타산이 맞아요? 맛있는 쌀밥을 두고 왜 하필이면 이런 껄끄러운 현미밥을 지어 놓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때는 현미밥이 대중화가 안 돼 무슨 밥인지를 몰랐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건강과 공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밥 한 그릇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현미밥을 한 그릇이라도 더 먹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스컴에서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 등을 껍질째 먹어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25년 전의 그때 사람들이 만약 내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밥상과 몸이 이렇게 썩지 않았을 것이고 심각한 배설 문제로 인한 생활습관병 환자가 이처럼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섬유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뿌리와 줄기, 잎과 열매, 껍질과 씨까지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기만 하다. 어떤 사람들은 과일이나 야채를 껍질째 먹는 것이 몸에 좋은지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 재배할 때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야채나 과일, 현미 등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휘진산은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배독 작용이 강해서 농약이나 수은과 카드뮴, 아연 같은 중금속 성분의 독을 없애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힘이 있다. 또 설령
나머지가 몸에 잔류되더라도 그 정도는 간에서 충분히 해독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채소의 잎사귀와 과일의 표면에 묻은 농약만 놓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이다. 작물을 재배할 때는 땅에 제초제도 뿌리고 살균제도 뿌린다. 이때 땅에 스며든 농약 성분은 약 5년 동안 계속 잔류하면서 새로 심은 작물의 뿌리를 통해 줄기와 잎, 열매로 들어간다. 따라서 표면에 뿌린 농약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곡류와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농약 성분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해독하거나 밖으로 절대 밀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농약을 친 먹거리를 가능하면 피하면 좋지만은 이것이 무서워서 껍질째 먹기를 두려워한다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암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발암물질을 투여한 쥐를 대상으로 섬유질을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암 발병물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섬유질을 먹인 쥐는 암 발병률이 39% 미만이었지만 섬유질을 먹이지 않은 쥐의 발병률은 69%나 되었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섬유질이 암을 밀어내는 데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뇨나 암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는 현미란 과연 어떤 식품일까? 자, 여기서 현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식이섬유를 생각하는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또 소화력이나 또 렉틴이라는 독소들이 이 껍질에 많이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또 자가면역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자제하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잘 참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미란 신운을 제거하지 않은 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백미라고 부르는 정백미는 벼 나달의 쌀겨층과 신운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희고 깨끗한 쌀을 말한다. 그러나 현미는 벼 나달을 5분도나 7분도로 깎기 때문에 겨 성분과 신운이 남아있어 백미보다 훨씬 거칠고 먹기도 입안이 껄끄럽다. 그러나 현미가 갖고 있는 효능과 효험은 무척이나 대단하다. 오래전 일본 도야마 현 신통천 하류에서 이따이 병이 발생했을 때 중금속에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어 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은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이 병에 걸려서 심한 통증과 골절, 골연화증으로 고생하다 죽어갔지만은 그 중에서 현미로 밥을 지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해시대에 농약을 치고 안 치고는 둘째이고 중금속의 방패가 되는 관건은 곡체류를 껍질째 먹는 것이며 특히 현미쌀로 밥을 지어 먹는 것이다. 백미는 물에 담가두면 썩고 말지만 현미는 싹이 나서 싱싱하게 자란다. 현미는 곧 살아있는 쌀이며 무엇보다도 피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적인과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하다. 사실 일제시대 이전만 해도 우리 민족은 현미만 먹고 살았다. 일제에 의해 도정화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디들방아 문화밖에 없었고 이 디들방아로 지은 벼는 전부 현미였기 때문이다. 과연 이 디들방아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존재했었는지 궁금하다. 암은 단백질을 먹고 산다. 당분을 먹고 산다라는 말도 있죠.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얼마 전에 음식 영양 그리고 암 예방이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 콩, 채소안으로 가공 처리한 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암 발병률을 낮추려면 육류 섭취량을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이다. 실제로 우리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많은 의학자가 위암, 간암, 신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소아암, 대장암 등 거의 모든 암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해왔다. 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서 생기며 십이지장 궤양은 섬유질의 부족에서 생기는 등 사실 암과 궤양 어느 것 하나 음식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과 설탕의 과다 섭취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 또한 이들 암의 발생이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로 발암물질을 투여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의 쥐에는 단백질과 설탕을 먹였더니 이것을 먹인 쥐의 암 발병률은 먹이지 않은 쥐의 20배나 높았다고 한다. 즉 단백질과 설탕을 먹이지 않은 쥐는 암 발병률이 2%에 불과했는데 먹인 쥐는 40%나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는 암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설탕과 단백질이야말로 암의 밥상인 셈이다. 따라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특히 이미 암에 걸린 환자들의 경우 암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고단백질의 음식을 절대 피해야 하는 하나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고 암 환자에게 게소주를 비롯한 고단백 보양식을 먹이면 그 환자는 갑자기 병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 약 4년 전의 일인데 어느 날 유명 성악가인 S대 음대 교수 한 분이 후두암에 걸려서 아는 신부님의 소개로 나를 찾아왔다. 그분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뜻밖에도 후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명의라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도저히 치유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이 교수를 정성껏 교육시켰다. 열흘 동안의 교육이 끝나자 그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눈빛은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빛났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주변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소금과 생채식을 먹고 풍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려 나갔다. 그렇게 해서 8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그동안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원장님, 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잠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연건강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는 안 됐다는 생각과 함께 그분이 명이 다했구나. 인명은 제천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인을 위로했다. 그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 풍욕을 하다가 부인에게 감미차를 한 잔 끓여달라고 해서 갖고 갔더니 그만 잠자듯이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그 교수의 동생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도권 도시의 600평 규모의 대형 찜질방을 하나 차렸는데 개업 기념으로 그 동네의 의사와 약사들을 초대했다며 건강법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그곳으로 내려간 나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그곳에 모인 의사와 약사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후덤으로 별세한 형님의 병을 자연요법으로 호전시켜 준 분인데 주변 사람들의 부주의로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자세한 내용인즉 그 교수님은 내게 교육을 받고 8개월 동안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병세가 크게 회복됐다고 했다. 그런데 아는 수녀 한 분이 이제는 좀 좋아졌으니 몸보신할 때가 됐다면서 갯소지를 갖다 드렸는데 그 교수는 그것을 먹고 나서 열흘이 안 돼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그렇게 단백질 음식을 절대 먹지 말고 행여 주위에서 저도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깜빡 잊어버렸단 말인가. 왜 그렇게 또 어리석단 말인가. 환자는 무조건 잘 먹여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것이었다. 자, 이런 예는 참 많습니다. 이 자연치유를 하는 중에서 암이란 것은 10년, 20년 오랜 그 생활에 잘못된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치유하는 기간이 그래도 몇 년은 걸려야 하겠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그저 몇 달 만에 혹은 또 얼마 짧은 기간 만에 안 되면 갑자기 또 어떤 지인의 또 급한 또 수술을 한다거나 해서 절명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또 영양조리 한다고 또 이런 것도 먹어서 이렇게 망가뜨려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또 본인이 공부가 아직도 부족하면 이런 일이 참 생기는데 결국은 인명은 제천이다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몸이 좋아하는 상태로 가느냐, 암이 좋아하는 상태로 가느냐 알아야 하는데 병세가 호전되었으니 이 정도에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고단백질 식품을 먹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럴 때처럼 안타깝고 답답할 때도 없다. 암이란 이처럼 무섭고도 집요한 것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자연 건강법을 실행하면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체내에 공급되면 그야말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암인 것이다. 나는 이 교수님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 교수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큰 서점을 하고 있던 큰 중년 남성도 그랬다. 그 역시 암에 걸려 내게 교육을 받고 점점 회복되어 가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울산으로 놀러 갔다가 절대로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자라는 경고를 잊고 그만 생선회 한 접시를 먹고 말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3대 독자가 있었다.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기침이 갑자기 많이 나와 병원을 찾았더니 뜻밖에도 말기 폐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암 환자일수록 일체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은 그 청년의 어머니는 내 말을 믿지 않고 고단백인 갯소주와 뱀탕을 계속해서 먹게 했다. 결국은 그 청년은 30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우리 주변에는 폐가 나쁜 사람에게 이런 갯소주나 뱀탕 같은 고단백 보양식을 먹이는 일이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암은 우리 몸 안에 기생하는 또 다른 개체의 존재이며 숨어있는 악마이다. 이 악마가 좋아하는 먹이를 공급해서 키우면 결국 내가 잡아먹힌다. 따라서 암 환자는 병세가 크게 호전되더라도 최소한 5년 정도는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처럼 오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선택한 음식이 내 건강은 물론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의학 종사자들과 식품 영양학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환자라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아무거나 입맛이 당기는 대로 먹으라는 말을 잘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다. 진실로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정말 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